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루진단 라이브 진행을 맡게 된 박창보입니다. 오늘은 나경원 저출산이 부위원장의 해임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여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전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그리고 조만간 있을 김성태 회장의 국내 송환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분석합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연 언제쯤 우리가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또 올해 우리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과연 얼마나 오를지 등에 대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분께 직접 설명합니다. 이루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그리고 더 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사표를 냈는데 대통령이 올해 해외 첫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해임 결정을 내렸거든요. 상당히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전에 두 번의 순방 때 여러 가지 다른 이슈 때문에 대통령 순방 성과가 가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순방 성과를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불확실한 이슈를 좀 정리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MBC 기자도 태국 간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문제가 당내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두고 갈 경우에는 당내에서 계속 국내 이슈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 순방에 돌아올 때까지는 좀 이슈를 키우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수리라고 처리가 됐을 때는 아마도 인식이 대통령이 나 부위원장 출마를 이제 적극 지원까지는 아니지만은 네네. 용인은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해석을 차단하려고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중책이라고 해서 맡겼는데 한 몇 달 만에 사표 내고 이게 잡음이 있는 이 자체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 드러낸 거 하고, 그다음 이제 많이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전당대회 교통정리 문제하고 둘이 결합된 게 결국은 해임이라는 두 글자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나경원 전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퇴로가 끊긴 모양새일 수도 있는데, 두 분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할 거로 보세요, 안 할 거로 보세요? 대표에 먼저. 저는 대표. 아직까지 본인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해임됐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일부 조사이긴 하지만 역전됐다는 조사도 일부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그만두게 되면,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은 완전히 정적으로 굴복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기 어렵고, 적어도 설 때까지는 지금 대통령 외교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이슈를 더 키우지는 않을 거고, 다음 주가 설인데 설 주간에 네. 들어가서 여론조사 결과 또 나올 겁니다. 전화 면접 조사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적어도 여론조사에서 좀 높게 나왔을 때, 그럴 때 후퇴할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후퇴하더라도 그렇게 후퇴할 거라고 보고. 근데 제가 지금 전망을 못하는 건 이게 결선 투표자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생각도 생각이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주위에 있는 분들의 압력도 굉장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본인 나경원 의원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공천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도 출마를 독려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순방에 돌아와서 이 문제를 다시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판단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해임되고 나서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당내에서 부정적 평가, 반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경원 의원이 판단할 건데,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시장님은 생각이 어떻게 보세요? 출마할 걸로 보세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좀 재밌게 하려고 제가 조금 부정적인 쪽에 무게를 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 쭉 설명해 주셨지만은 지금 분명히 대통령실의 이런
분위기라든지 특히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친윤에 대한 반발도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건. 근데 이게 이 선거라는 게 대통령 선거나 경선이 아니라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네, 당내 선거죠. 그러니까 큰 명분보다는 약간 실리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당원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실과 장제원 의원의 문제는 문제인데 저기가 문제라고 하더라도 분란이 이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냐. 예컨대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대략 지지율이 한 30%였다고 가정을 네, 했을 때 그 30%의 구성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20년 동안 이 당을 지킨 사람,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도 나가고 원내대표도 하고 이렇게 쭉 인지도가 높은 사람, 그리고 그 직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아니 대통령하고 관계도 뭐 원만해가지고 또 저런 자리도 하고 있는 사람이 종합된 게 30이라는 숫자인데 네, 네. 물론 이 숫자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에 올해 이렇게 일을 했는데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우는 사람으로 구성비가 변화한다면은 나경원 부위원장 그걸 감당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당내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박 대표께서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그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그 숫자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당내 선거기 때문에 일반 총선이나 대선과는 달리 그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덜한 편이거든요. 이런 정치 분석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거는 뭐 이제 논란이 전당대회 때 늘 있죠.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없는 조사, 네. 정당 지도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설문이 어떻게 설계됐고 어떻게 조사된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틀 뒤에는 다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렇죠. 이제 설문지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 논란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조사 기간이 이제 그 조사 기간이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아마 이거를 이제 미리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이 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제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는 기존의 흐름과 좀 달랐기 때문에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다. 네. 네. 유 시장님 이런 거 보면은 이 나경원 전 위원장 측에서도 상당히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요. 그렇죠. 당 내에서 이렇게 상당히 팽팽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가 이게 김기현 의원한테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김기현 대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식의 구도가 아니라 이른바 뭐 친윤, 핵관, 뭐 장제원 대 네. 나경원 이런 식의 구도가 형성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부위원장도 벌써 그랬는데 이 공격하는 쪽에서는 대통령하고 이른바 친윤을 분리시켜가지고 나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친윤의 일부를 비판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그 공격받는 분들은 이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그래서 뭐 불경 이런 단어도 썼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 그런 프레임의 충돌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흔히 어떤 분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외로 여의도로 넘어오면 대통령의 힘이 특히 여당 내에 대표를 선출하거나 여당 내 권력 구조에서는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은 제왕이었고 말 그대로. 네네. 그다음에 그때는 또 이제 시절이 그랬고요. 민주화가 되고 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 세 분은 전 제왕적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제왕적이라고 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했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당 대표를 그냥 임명했어요 다. 그때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당총 분리를 선언하면서 여당도 당대표를 뽑기 시작한 거죠. 네. 그때부터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여당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여러 번 있었죠. 비주류가 된 게 대표적으로 2014년에 김무성 당대표가 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서청원 후보를 그렇죠. 지원했는데 잘 안 됐고 그 전에 뭐 사실 그 당대표만 안 된 게 아니라 국회의장을 밀었는데도 잘 안 됐고 원내대표도 그때 유승민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대통령이 상당히 제왕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센데 단임제 때문인가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청 분리를 하면서 당무 개입은 안 하겠다 하면서 그 선거를 뽑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성 당원들에 의한 투표로 확장되지. 옛날 같으면 한 뭐
여당이 대통령이 여당이 총재일 때는 임명도 했지만 야당은 한 10,000명 정도 체육관에서 뽑았거든요. 그럼 지구당 위원장들이라고 하는 그 영향이 굉장히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번에도 뭐 지금 80만이다, 100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국회의원들 몇 명이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몰려든 세를 가시한다고 해도 당원들의 생각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결과가 다르게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유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요. 한국적 민주주의예요. 제가 뭐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원 의장이 그렇죠. 하원 의장이 다수당의 우리로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치면은 뭐 원내대표도 아니고 이게 국회 원내를 이렇게 이끄는 사람인 것이고 또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당대표란 이야기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프랑스는 미국에 비하면 오히려 대통령이 여당을 이끌어 나가는 선거에서 그게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데 네. 우리나라는 뭐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단임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참 해결되기가 어려운 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당청이 화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랑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정치 경력이 매우 짧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특이하게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는 좀 전에 이제 윤태곤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과 이 한 몸으로 좀 뒷받침해야 된다는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죠.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또 반면에 대통령을 만든 건 우리 당인데, 네, 네. 당원들인데, 이게 당이 무슨 뭐 부하가 아니지 않냐, 당대표가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항상 전당대회 때마다 나오는 게 수평적 당청 관계라는 말이 이맘쯤이면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자존심도 좀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항상 이게 있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게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결과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올지. 네, 그러면 우리 자, 그 윤심이 김기현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또 돌고 사실상 뭐 그렇게 되는 선거 구도인데 왜 김기현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김기현이냐 아니냐인 것이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그룹이 이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이 돼 있는 거예요. 김기현 의원은 장점이 많은 분이죠. 특히 원내대표 지내고 할 때는 그냥 뭐 특정한 쪽이 아니라 그때 원내대표 있을 때 야당 말기지 않습니까? 야당 말기인데 되게 안정적으로 이끌고 당을 이제 개파 막론할 것 없이 이렇게 잘 추스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윤핵관 뭐 이제 라는 그 그룹 입장에서도 좀 부담 없이 밀 수 있는 이런 사람이기도 한 거겠죠. 제가 뭐 대통령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보이는 것들이 뭐 유승민 논란, 나경원 논란이 이렇게 있고 네. 또 그 장재원 의원 같은 분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이제 뭐 대통령의 마음이 실린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지를 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번 당대표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진두지휘할 대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는 국민들에게 이 얼굴로 이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그 당내 세력을 집결시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왜 이 김기현? 그러니까 윤심은 있지만 그 윤심은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대표는 안 되겠어. 이거는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뭐 안철수, 나경원 여론조사 결과 높게 나오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있는데 뭐 당 대표를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길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총선에 이길 수도 있고 자기가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는 건데 대통령의 충성심이 강하면 민심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민심과 당심을 대통령이 당당하게 전달해 주길 바라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현재는 유승민 당대표가 뭐 경선 룰을 바꾸기도 했지만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윤심을 가지고 누가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는 걸 확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설 이후에 이제 후보 등록하고 레이스하는 걸 봐서 야 이건 진짜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올라와서 충분히 이거는 이길 수 있겠구나 하면 뭐 그냥 계속 플랜 A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길 수도 없고 뭐 비슷한데
오히려 뭐 안철수나 나경원 후보가 더 올라와서 총선에는 이분들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좀 그 플랜 B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네. 열려 있고 하여튼 유승민 당대표는 안 되겠다는 뜻은 분명하고 지금 나머지는 지금 대통령도 뭐 좀 열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더모아의 우리 윤태호 실장님도 네, 분석은 어떻게 그러니까 하세요? 딜레마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예컨대 제가 김기현 의원 자꾸 말씀드리면은 지금 마케팅 같은 것이 프레임이 대통령하고 가깝다. 눈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이런 아니, 뭐 본인이 협의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고 않습니까? 있고요. 네. 근데 결국은 유권자들은 당원이죠. 100만 당원이라고 하는데 당원들이 생각한 것도 두 가지 똑같을 겁니다. 지금 박성민 대표 말씀하신 건 대통령하고도 좀 사이도 좋고 네, 네. 총선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바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럼 어떤 거가 우위에 서냐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김기현 의원은 오히려 좀 더 경쟁력 부분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쪽 마케팅을 많이 했으니까 물론 이제 전략이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김기현 의원보다 장제원 의원이 더 주목받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는 분들도 자꾸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누가 되냐도 있지만은 여당 입장에서는 컨벤션 효과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총선에 우리가 이런 진영으로 나갈 테니까 밀어주십시오. 이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거 하나만 과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네.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대통령이든 윤핵관이 판단했다면 세 가지를 점검했을 거거든요. 네. 김기현 당대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총선까지 칠 수 있느냐. 그다음 총선 이길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에 확실히 그렇다라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윤핵관들은 그렇다고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반대 진영에 우려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가 다 각각 가능성이 50%가 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간의 충돌이죠. 네, 잠깐 여기서 또 한 명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선거 때면 이제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정치인 안철수 전 대표도 내 얘기가 왜 아직까지 안 나오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안철수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아까도 같은데요.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대표는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뭐 부부 동반 뭐 식사도 초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플랜 B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플랜 B라는 건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해임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비윤 적어도 반윤까지 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총선도 이겨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김장년대 특히 장제원 의원이 이제 발언이 많아지고 그러면 네. 당내 반발도 많아지면 이걸로 이기기도 좀 쉽지 않지만 이겨도 총선 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염려가 된다면 뭐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까 설 이후에 언제든지 안철수 대표 부부 초대해서 네.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대표한테 좋은 이야기인지 부정적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안 네네. 대표를 쭉 보면은 선호 투표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순위 투표의 강자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대선 때도 윤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쭉 빠질 때 그게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버티고 보수 내지 중도 보수층을 이제 잡고 있다가 결국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전 대선으로 생각해봐도 자.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가 탈락하면서 조금 중도적인 표심이 반기문한테로 가고 반기문한테 갔던 또 중도 표심이 반기문이 탈락하면서 안철수한테 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지금도 안철수 후보는 지금 한 뭐 3위권 이 정도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충돌이 돼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좀 안 좋아진다든지 뭐 이제 이른바 핵관 프레임이 강해질 때는 그래도 안철수가 1순위는 네. 아니지만 2순위로 괜찮은 거 아니야? 무난한 거 아니야? 이런 네, 네. 저력이 있는 거죠. 안철수의 가장 강점은 대체제라는 겁니다. 유승민의 중도지향적인 거에 대체제가 될 수 있고 나경원의 수도권에 대한 대체제가 될 수 있고 김기현의 그 윤 대통령 관계에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진짜 이게 칭찬이지 애매한. 근데 말인데요. 정치인으로서는 그거 뭐 굉장히 또 좋은 다른 점입니다. 장점이 될 수 두루두루 원만하고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 자, 그럼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나가서 직접 받았고요. 그리고 신년 기자회를 통해서 개헌 얘기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얼마나 힘을 받을 걸로 보세요? 개헌은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른 이슈는 거의 들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네. 그건 뭐 그리고 조홍천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 나오면서 뭐 기소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기소를 기정사실화 얘기했죠. 기정사실화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기소보다도 네. 김성태 쌍방울장의 기국이 더 나는 네, 이르면 내일 들어올 것 같은데. 두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현실화돼
되게 되는 거고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다른 이슈를 제기하거나 해도 네.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당 대표가 아니라도 정치인과 당을 이렇게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기가 안 되고 지금 한 몸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뭐 좀 묻힌다는 거죠. 네, 상황 리스크 외통수에 때문에.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네. 보면은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여론조사에서 뭐 나타났던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론조사, 검찰이 할 만한 수사이냐, 아주 뭐 잘못된 정치적 수사이냐라는 데서 여론조사 변화가 조금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네. 이건 이재명 대표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이런 방탄 논란이 전 겹쳐가지고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좀 아끼고 있었단 말이죠. 기자들이 물어봐도 뭐 이거 대답 지금 하지 않겠다. 다른 거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안 좋은 걸 보면서 연초에는 분위기가 바뀐 게 조금 전공법, 강공책으로 나가야 되겠다. 나 검찰 출석한다. 출석하고 그다음 나와가지고는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좀 더 검찰의 이제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올리고 또 기자회견에서 또 했던 게 이제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개헌도 이야기하고 비상경제회의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게 정책적인 각도 분명히 세워가지고 이 검찰에 대한 각과 정책적 각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하겠다라는 게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먹힐지 안 먹힐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정책적 제안을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귀에 네.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개헌도 이야기하고 경제도 이야기하고 중임제도 이야기하면은 뭐에다 힘을 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앞으로 제가 약간 뭐 재원 내지 충고를 한다면은 그걸 좀 예곽화시켜라 그런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통 이제 신년 회견이란 게 그 한 해의 전반, 국정 전반에 네. 걸쳐서 본인의 혹은 당의 의사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자들이 주제로 뽑은 거는 이제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개헌도 실제적인 이제 이른바 진정성이 있는 민주당이 167석 8석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압도적인 과반을 가진 야당 대표의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별 이야기가 없어요. 추가 결국은- 논의는 별로 네.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언급을 해서 이게 뜨니까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쓰이는 거 아닌가 그런 식의 느낌도 주는 근데 이게 거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개헌이요.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이 데자뷰처럼 나오는 게 2016년에 제가 정확하게 10월 23일인가로 기억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갖고 그때 박근혜 갑자기 대통령이 한참 안 좋을 상당히 때였었죠. 코너에 몰렸을 때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어떻게 뜬금없이 개헌 제안을 해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때도 이게 보면 이게 다가오고 있는 이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 그걸 위한 그 회피용으로 좀 사실 보였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진정성에서 의심을 그렇죠.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 개헌 얘기를 했는데 개헌 얘기에 힘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자체에 대한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들 정책적인 얘기나 뭐 아무 얘기를 해도 지금 잘 안 들리는 상황이에요. 제가 하나 또 좀 짚어두고 싶은 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한테 여러 길이 있지 않냐라고 이런 좀 비주류 쪽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길이 있다라는 건 결국 제가 볼 때는 뭐 직을 내려놓든지 공천권을 내려놓아라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이렇게 그 프레임을 거는 거 정부에 대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있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당원 투표에 대한 네. 걸 좀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상설화하고 최고 의결 기구화하겠다. 이게 실제화되면은 당내 갈등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의원이라든지 이런 논의 기구를 조금 뛰어넘어가지고 전당원들 그리고 전당원 투표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분들이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당원상 전당원 투표가 가장 최고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민주당은 조금 애매했거든요. 아,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전당원 투표에 붙입시다. 예전에 이제 그 재보궐선거의 서울, 부산 공천 같은 문제를 그렇게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가로 치면 국민투표 국민투표죠. 비슷한 건데 이걸 이제 상설화하겠다라고 하면은 중간 과정을 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공천 같은 경우에도 아니 당원들한테 물어봅시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 기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갈등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김성태 회장이 더 송환이 더 두렵다라고 얘기한 거는 계속해서 또 다른 혐의가 불거지고 또 정치인들의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본인 말대로 기소, 1심, 2심, 3심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당 내에서는 어떤 일단 제가 이거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는 이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 그건 무죄, 사법적인 일단, 판단이죠. 사법적 판단이니까 무죄로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첫째는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측근이고 동지라고 했던 정진상, 김웅 이분들이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유동규, 남욱 이분들도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김만배, 김성태 이분들도 이제 조금씩 입을 열 가능성이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 어느 야당 정치인 대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당내에서 지금 플랜 B, 플랜 C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재판이 기소가 되더라도 3심까지 결과 나오기는 어렵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제일 먼저 가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다른 거는 뭐 근고형 이상이어야지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지금 100만 원 이상형이면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되고 뭐 다음 대통령 선거도 나올 수가 없고 민주당은 뭐 400 몇십억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 허위사실 공표 재판 1심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기소가 될 때마다 당무위가 열어서 이거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기소가 되는 순간 당대표 직무가 정지가 되게 돼 있는데 당무위가 열어서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대로가 총선 치를 수 있을까 이 염려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윤 실장님도 얘기해 주시죠. 근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건건이 계속 이제 검찰이 이럴 건데 봐라 이렇게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이게 검찰에 부른 것도 헌정사상 최초인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방어막을 세울 거예요. 그 시각이 강할 것이냐? 흠결이 많으니까 건건이 이렇게 매주 당하는데 이거 계속 우리가 보고 갈 수 있냐라는 시각이 강할 것이냐를 두고 외부도 외부지만 당내 이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겠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